사부인, 부부싸움 좀 한 거 가지고 유난 떨지 맙시다. 남의 집안일이에요. 우아하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뱉은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잠자던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고 있는 딸의 얼굴에 선명하게 남은 시퍼런 멍자국. 그것을 본 순간 은퇴한 검사장의 눈빛은 더 이상 친정엄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일이라. 형법 제257조 상해죄를 집안일이라고 부르나 보죠? 돈으로 법을 매수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전직 국회의원 사돈, 그리고 법으로 뼈와 살을 분리해 줄 전직 검사장 친정엄마. 화려한 저택이 순식간에 피고인석으로 바뀌는 짜릿한 순간이 지금 펼쳐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창작하는 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까요? 오후 4시에 햇살이 로펌 사무실 블라인드 사이로 길게 파고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로펌의 상임 고문 박화영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를 무심하게 넘기고 있었죠. 그때 조용한 사무실의 정적을 깨고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확인한 박화영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사돈 최명자였습니다. 박화영이 뿔테 안경을 고쳤으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 여사님. 저 박화영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최명자의 목소리가 기름진 버터처럼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아유, 사부인. 바쁘신데 미안해요. 오늘 저녁에 시간 좀 어떠세요? 우리 애들하고 식사나 같이 할까 해서요. 드릴 말씀도 있고. 박화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최명자는 평소 용건 없이는 절대 먼저 전화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흘러내렸습니다. 박화영이 펜을 탁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댁으로 가죠. 전화를 끊은 박화영은 즉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오 실장, 오늘 저녁 일정 다 비워. 지금 바로 평창동으로 간다. 검은색 세단이 평창동의 가파른 언덕길을 미끄러지듯 올라가 최명자의 대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으리으리한 대문이 열리고 박화영이 현관에 들어섰을 때 집안의 공기는 어딘가 모르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박화영의 눈에 기이한 풍경이 들어왔습니다. 넓은 거실 소파 구석에 딸 김지수가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사위 강민호가 다리를 꼬고 앉아 와인잔을 돌리고 있었고 최명자는 팔짱을 낀 채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박화영이 거실 중앙으로 걸어가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군요. 식사 초대라고 해서 왔는데. 최명자가 과장된 몸짓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부인. 아니, 애들이 좀 다퉜나 봐. 별거 아니니까 앉아요. 박화영은 최명자의 말을 무시하고 곧장 김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딸의 어깨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죠. 박화영이 손을 뻗어 김지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수야, 고개 좀 들어봐. 김지수가 화들짝 놀라며 얼굴을 더 깊이 파묻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박화영은 딸의 목소리에 섞인 물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화영이 단호한 손길로 김지수의 턱을 잡아 강제로 들어 올렸습니다. 순간 박화영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김지수의 왼쪽 광대뼈 부근에는 시퍼런 멍이 흉측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입술 한쪽은 터져서 딱지가 앉아 있었죠. 화장으로 가리려 애쓴 흔적이 역력했지만 붓기까지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박화영이 딸의 얼굴을 이리저리 살피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이게 뭐니? 김지수가 시선을 피하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욕실에서 미끄러졌어. 정말이야, 엄마. 박화영은 대답 대신 김지수의 얼굴에 난 상처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전직 검사장으로서 수만 건의 사건을 다뤘던 그녀의 눈은 속일 수 없었죠. 타박상의 위치와 각도, 그리고 멍의 색깔은 명백한 폭행의 흔적이었습니다. 박화영이 고개를 돌려 소파에 앉아 있는 사위 강민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강민호는 박화영의 기세에 눌려 엉거주춤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박화영이 식탁 위에 놓인 강민호의 오른손을 낚아챘습니다. 강민호가 쏘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빼려 했지만 박화영의 악력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사위, 손등이 까졌네. 네 번째 손가락 마디도 부어있고. 강민호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게 운동하다가 다친 겁니다. 박화영이 강민호의 손을 거칠게 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수 얼굴에 멍 자국이랑 자네 반지가 딱 맞아떨어지는구나. 운동? 사람 얼굴 치는 게 자네한테는 운동인가? 그때 지켜보던 최명자가 탁자 위에 찻잔을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사부인,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 부부 싸움하다 보면 서로 밀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사위한테 범죄자 취급을 해요? 박화영이 최명자를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법정에서 피고인을 신문할 때처럼 매서웠습니다. 여사님, 부부 싸움이요? 이건 형법상 상해입니다. 진단서 끊으면 3주 이상 나올 거고요. 최명자가 기가 막히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나. 누가 검사 출신 아니랄까봐 집안일에도 법전을 들이대시네. 우리 애가 욱해서 실수 좀 한 거 가지고 유난 떨지 맙시다. 남의 집안일이에요. 박화영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김지수의 상처 부위와 거실 바닥에 흩어진 깨진 유리 조각들을 하나하나 찍기 시작했습니다. 최명자가 그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남의 집에서 당장 안 나가? 최명자의 고함에 건장한 남자 고용인 2명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박화영에게 다가오려 하자 박화영이 휴대전화를 든 채 차갑게 경고했습니다. 다가오지 마세요. 지금 내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대면 폭행 현행범으로 당신들부터 체포될 겁니다. 고용인들이 박화영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멈칫했습니다. 박화영은 곧바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자마자 박화영이 짧고 굵게 지시했습니다. 오 실장, 지금 당장 유치원으로 가서 준우 픽업해. 아무도 못 만나게 하고 바로 로펌 안전가옥으로 데려가. 지금 당장. 그 말을 들은 강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모님, 내 아들을 어디로 데려가는 겁니까? 박화영이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딸이 맞았어. 내 손자라고 안 맞았다는 보장이 있나? 아이는 내가 보호한다. 박화영은 멍하니 앉아있는 김지수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지수야, 일어나. 가자. 하지만 김지수는 겁에 질린 눈으로 최명자의 눈치를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오랜 시간 시댁의 위세에 눌려 살아온 탓에 발이 떨어지지 않는 듯 했죠. 엄마, 나 못 가. 준우 아빠가 화나면. 박화영이 딸의 어깨를 강하게 흔들며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 여기서 안 나가면 너 죽어. 엄마가 있잖아. 내가 너 지켜. 일어나. 그때 강민호가 달려들어
김지수의 반대쪽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못 가. 내 아내야. 어디를 데려가. 강민호의 손이 김지수의 멍든 팔을 누르자 김지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박화영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박화영은 순식간에 강민호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관절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강민호가 악 소리를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화영은 고통스러워하는 강민호의 귀에 대고 낮고 섬뜩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잘 들어. 한 번만 더 내 딸 몸에 손 떼면 그땐 이 손목을 영영 못 쓰게 만들어줄 테니까. 박화영이 강민호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강민호가 바닥을 구르며 신음했습니다. 최명자가 씩씩거리며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미쳤나? 서장님 연결해. 당장 우리 집으로 병력 보내라고 해. 여기 미친 여자가 들어와서 난동을 피우고 있어. 최명자가 악을 쓰며 전화를 거는 동안 박화영은 김지수의 손을 단단히 쥐었습니다. 박화영이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엄마 믿지? 가자. 김지수가 떨리는 눈으로 바닥에 널브러진 남편과 악을 쓰는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더니 마침내 결심한 듯 박화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응, 엄마. 박화영은 딸을 등 뒤로 감싸고 현관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서 최명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나가면 다시는 이 집에 발 못 붙일 줄 알아. 이혼이야. 위자료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 박화영은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사돈을 대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범죄자를 바라보는 검사의 눈빛이었죠. 이혼?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위자료 한 푼 못 받는 건 우리가 아니라 그쪽이 될 겁니다. 사부인, 아니 최명자 씨. 당신들의 파멸 시계는 방금부터 돌아가기 시작했으니까 기대하세요. 박화영은 쾅 소리 나게 현관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최명자의 비명 같은 욕설이 들려왔지만 박화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평창동 저택의 고요한 밤거리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로 뒤덮였습니다.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최명자의 거실 창문을 어지럽게 비추었습니다. 곧이어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경찰관 3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최명자가 기다렸다는 듯 헝클어진 머리를 일부러 더 흐트러뜨리며 경찰관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경찰관님. 이제야 오셨네. 저 여자예요. 저 여자가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다짜고짜 행패를 부리고 사람을 쳤어요. 소파 옆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강민호도 짐짓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팔목을 부여잡았습니다. 아우, 손목이 부러진 것 같습니다. 폭행입니다. 폭행? 지구대장이 험악한 표정으로 박화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선생님, 남의 집에서 난동 피우시면 안 됩니다. 신분증 좀 주시죠. 박화영은 당황하지 않고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지구대장에게 건넸습니다. 지구대장이 명함을 받아들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이름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박화영, 변호사. 명함에 적힌 전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직함을 확인한 지구대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구대장이 황급히 거수 경례를 붙이며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아, 몰라 배웠습니다. 박화영 검사장님 아니십니까? 최명자가 기가 차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봐요. 검사장이라니 지금은 그냥 은퇴한 노인네야. 현행범이라고. 당장 수갑 안 채우고 뭐해? 지구대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최명자와 박화영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박화영이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구대장, 현 시간부로 이 현장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 현장입니다. 저기 앉아있는 강민호가 제 딸 김지수를 상습 폭행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긴급 임시 조치를 요구합니다. 박화영의 논리정연한 말에 경찰관들이 강민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김지수의 멍든 얼굴이 그제야 경찰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위기가 박화영 쪽으로 기울려는 찰나 최명자가 콧방귀를 뀌며 휴대전화를 귀에 댔습니다. 청장님. 나 최 의원이야. 아니 지금 관할 지구대 애들이 왔는데 일을 아주 개판으로 하네. 피해자인 우리 아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어. 이거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야? 최명자는 보란 듯이 큰 소리로 통화하며 지구대장에게 휴대전화를 쑥 내밀었습니다. 받아요. 서장도 아니고 청장님이 직접 하신대. 지구대장이 사색이 되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고함이 터져 나오는 것이 옆에 있는 박화영에게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전화를 끄는 지구대장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박화영의 눈을 피하며 웅얼거렸습니다. 검사장님,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요. 일단 쌍방 폭행으로 보고하고 조사는 서해 가서 하시는 걸로. 박화영이 지구대장의 가슴에 달린 바디캠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나직이 경고했습니다. 지구대장, 지금 그 바디캠 켜져 있죠? 가정폭력 피해자가 명백히 있는데 가해자를 분리조치 안 하고 쌍방으로 몰아가면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나중에 감찰 조사받을 때 후회할 일 만들지 마세요. 지구대장이 입술을 깨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박화영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곳에 더 머물렀다간 최명자가 무슨 수를 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박화영이 김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가자. 경찰 조사는 변호사 대동에서 정식으로 받겠다고 해. 최명자가 길길이 뛰며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감찰이라는 말에 겁을 먹은 경찰관들이 슬그머니 최명자와 박화영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박화영은 그 틈을 타 김지수를 데리고 현관을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탄 김지수는 여전히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준우는? 우리 준우 정말 괜찮은 거야? 박화영이 운전대를 잡으며 백미러로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 오 실장이 벌써 데리고 나왔어. 지금 안전가옥에 도착해서 밥 먹고 있다고 연락 왔다. 그제야 김지수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러운 울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화영은 딸의 우는 모습을 참아 보지 못하고 앞만 보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박화영이 핸즈프리로 로펌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팀장, 나 박 고문이야. 내 딸 이혼 소송 준비해.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은 내일 아침 법원 문 열자마자 접수하고. 한편 텅 빈 거실에 남겨진 최명자는 분을 이기지 못해 찻잔을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감히 내 집에서 나를 망신 줘? 박화영, 네가 감히? 강민호가 눈치를 살피며 최명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장모님 성격에 진짜 고소라도 하면. 최명자가 아들을 쏘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병신같이 맞고만 있어? 내가 너 그따위로 키웠니? 최명자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더니 어딘가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한결 부드럽고 교활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 김 국장. 나 최 의원이야. 잘 지냈지? 다름이 아니라 기사거리 하나 줄게. 전직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사돈 집에 쳐들어와서 노인네 협박하고 행패 부린 거. 그래, 아주 자극적으로 뽑아줘. 제목은 갑질 검사장의 민낯 정도가 좋겠네. 다음 날 아침 로펌 안정가옥 거실. 잠을 설친 박화영이 식탁에 앉아 태블릿 PC를 켰습니다. 인터넷 뉴스 메인 화면을 본 박화영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단독 전직 검사장 A씨 사돈댁 무단 침입해 난동. 충격 영상 공개. 기사를 클릭하자 어제 거실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김지수의 멍든 얼굴이나 박화영이 상처를 살피는 장면은 싹둑 잘려나갔고 박화영이 강민호의 팔을 꺾어 바닥에 패대기 치는 장면만 슬로 모션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은 박화영을 비난하는 악플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검사 출신이면 다야? 사람을 저렇게 패네. 힘 있는 집안끼리 아주 잘들 논다. 박화영이 입술을 깨물며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 실장, 어제 내가 찍은 현장 사진이랑 동영상 클라우드에 백업해뒀지? 수화기 너머 오 실장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습니다. 고문님, 그게 지금 확인해봤는데 파일이 없습니다. 박화영이 미간을 찌푸리며 되물었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내가 분명히 자동 동기화 켜놨는데 누군가 고문님 계정을 해킹해서 원격으로 데이터를 삭제한 것 같습니다. 로그 기록을 보니 새벽 3시에 접속 흔적이 있습니다.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박화영은 전화를 끊고 까만 화면만 남은 태블릿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단순히 힘자랑이나 하는 줄 알았던 최명자가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리고 퀵서비스 기사가 봉투 하나를 주고 갔습니다. 박화영이 봉투를 뜯자 내용 증명 서류 한 장이 나왔습니다. 발신 강민호 수신 김지수. 김지수 귀하. 즉시 귀가하지 않을 시 유괴 및 아동 탈취 혐의로 형사 고소할 예정임. 단 조용히 아이를 두고 몸만 나가면 이혼에 합의해 주겠음. 박화영은 종이를 구겨 주먹 안에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전쟁터의 포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법대로는 안 하겠다, 이거지? 박화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당황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대신 현역 시절 흉악범들을 잡아넣을 때 보이던 서늘한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서초동 검찰청사의 유리 외벽이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박화영은 익숙한 걸음으로 청사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는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 메모리가 꽉 쥐어져 있었죠. 간밤에 클라우드 계정이 털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박화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30년 검사 생활 동안 증거의 이중 보관은 그녀에게 숨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습관이었으니까요. 형사 3부장실 문을 열자 김 부장 검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선배님, 오신다는 연락도 없이 차 한 잔 내오겠습니다. 박화영은 손을 들어 제지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됐네. 시간 없으니 본론만 하지. 어제 평창동 사건 자네한테 배당됐더군. 김 부장이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예, 위에서 특별히 신경 쓰라고 해서 제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박화영이 손에 쥐고 있던 USB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제 현장 영상 원본이야. 내 클라우드는 이미 놈들이 손을 댔더군. 이게 유일한 원본이니 자니가 직접 관리해. 영장 청구하는데 부족함 없을 거야.
김 부장은 USB를 집어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묘하게 난처해 보였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USB를 다시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선배님, 그게 좀 곤란하게 됐습니다. 박화영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곤란하다니? 폭행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는데 뭐가 문제야? 김 부장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상대 측 변호인이 의견서를 냈는데요. 이 영상이 악의적으로 편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선배님이 현장에 무단 침입해서 유도 신문을 했다는 정황도 있고요. 원본 무결성을 입증하기 전에는 증거 채택이 어렵습니다. 박화영은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무결성? 내가 찍어서 내가 가져왔어. 내가 보증하는데 무슨 감정이 더 필요해?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 부장이 말끝을 흐리며 슬그머니 서류철 하나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박화영의 매서운 눈썰미를 피할 수는 없었죠. 서류철 아래로 삐져나온 명함 한 장. 법무법인 태산 대표 변호사 이태준. 최명자 전 의원의 전담 로펌이자 검찰 로비의 창구로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박화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김 부장, 자네 태산 사람들 만났나? 김 부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아니,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인사차. 박화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인사차? 가정폭력 사건 피해자 대리인이 증거를 가져왔는데 가해자 측 변호사를 먼저 만나? 자네 지금 누구랑 거래하고 있는 줄 알기나 해? 김 부장도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듯 표정을 싹 바꿨습니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선배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시대가 변했습니다. 박화영 검사장? 그게 언제적 얘깁니까? 은퇴하셨으면 조용히 노후나 즐기시지 왜 긁어부스럼을 만드십니까? 박화영은 믿었던 후배의 배신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배신감보다는 참담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너 정말 많이 컸구나. 그래, 시대가 변했지. 하지만 죄 지은 놈 잡아넣는 게 검사 일이라는 건 안 변해. 그 옷 벗을 준비나 해라. 박화영이 몸을 돌려 문을 열자 뒤에서 김 부장의 빈정거리는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선배님, 로펌에서도 연락할 겁니다. 당분간 좀 쉬시라고요. 검찰청사를 나온 박화영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로펌 대표였습니다. 박 고문님, 이번 사건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당분간 출근하지 마시고 댁에서 대기하시죠. 법인 카드랑 차량도 반납해 주시고요.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박화영은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손발이 다 잘려나간 기분이었습니다. 검찰도 로펌도 세상의 모든 권력이 최명자의 돈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죠. 무거운 발걸음으로 안정가옥으로 돌아온 박화영을 맞이한 건 공포에 질린 딸의 비명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사람들이 나보고 꽃뱀이래. 남편 돈 노리고 자작극 벌인 거래. 거실 구석에 웅크린 김지수가 휴대전화를 붙들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입에 담기 힘든 악플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죠.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며느리라니 쯧쯧. 전직 검사장 엄마 믿고 설치네. 박화영은 딸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아 소파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보지 마. 저런 거 보지 말라고 했잖아. 김지수가 박화영의 허리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그냥 내가 싹싹 빌고 들어갈까? 그러면 엄마는 괜찮아지잖아. 나 때문에 엄마까지 다 잃게 생겼어.
박화영은 앙상한 딸의 등뼈를 쓸어내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법으로는 안 된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저 거대한 카르텔을 깰 수 없다. 박화영의 머릿속에서 준법이라는 단어가 지워지고 대신 현역 시절 덮어두었던 어둠의 파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박화영은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택시에 올랐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서울 외곽의 한 낚시터였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어두컴컴한 저수지곁 허름한 컨테이너 박스 하나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박화영이 컨테이너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요? 영업 끝났는데. 나다. 박화영.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컵라면을 먹고 있던 덥수룩한 수염의 중년 남자가 박화영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탐사보도계의 전설로 불렸으나 지금은 해직 기자가 되어 음모론 유튜버 취급을 받는 한 기자였습니다. 한 기자가 라면 국물을 들이켜며 비꼬았습니다. 이게 누구십니까? 천하의 박화영 지검장님께서 이런 누추한 곳엔 웬일로 오셨대? 나 잡아넣으러 오셨나? 박화영은 신발을 신은 채 안으로 들어가 낡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직도 5년 전 그 사건 마음에 담아두고 있나? S건설 비자금 사건. 한 기자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는 먹던 젓가락을 집어 던졌습니다. 마음에 담아도? 내 인생을 시궁창으로 만든 게 누군데? 그때 당신이 내 기사만 안 막았어도 나 이렇게 안 살았어. 최명자 그 여자가 국회의원 배지 달 일도 없었고. 박화영은 한 기자의 분노를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맞아. 그때는 내가 틀렸고 잔이가 맞았어. 위에서 찍어 누르는 바람에 덮었지만 비겁한 변명이지. 한 기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과라도 하러 오셨나? 이제 와서? 박화영이 품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자신의 검사 시절 신분증을 내려놓았습니다. 사과는 말로 하는 게 아니지. 거래를 하러 왔다. 최명자, 그 여자 목을 칠 수 있는 칼을 줘. 한 기자가 봉투는 쳐다보지도 않고 박화영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사돈이잖아. 콩가루 집안 싸움에 나를 끌어들이시겠다? 집안 싸움 아니야. 그 여자가 내 딸을 건드렸어. 법으로는 안 돼. 검찰도 경찰도 다 그 여자 돈 받아먹고 입 닥치고 있으니까. 박화영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처절함에 한 기자의 표정이 조금 누러졌습니다. 박화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자니가 그때 찾다 만 거 있잖아. 최명자 차명 계좌 리스트. 그거 어디 있는지 알지? 한 기자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라이터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이 깊은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거 건드리면 진짜 죽을 수도 있어. 당신이나 나나. 박화영이 한 기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잖아. 나는 내 모든 걸 걸었어. 자네는 뭘 걸래? 이 구질구질한 낚시터에서 평생 라면이나 끓여 먹다 죽을 건가? 아니면 세상 한번 뒤집어 엎고 화려하게 구할할 건가? 한 기자가 길게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희뿌연 연기 사이로 그의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습니다. 말 한번 잘하시네. 역시 검사 양반이라 혓바닥이 살아있어. 한 기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구석에 쌓인 낡은 잡동사니 박스를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쌓인 수첩 하나를 꺼내 든 그가 박화영에게 던졌습니다. 받아요. 5년 전 최명자 선거 캠프 회계 담당자였던 놈 연락처야. 지금은 도박빚 때문에 요양병원에 숨어 지낸다는데 이놈이 살아있는 장부지. 박화영이 수첩을 받아들고 일어섰습니다. 고맙네.
이 빚은 반드시 갚지. 한 기자가 피식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빚은 무슨. 나도 최명자 그 여편네 망하는 꼴 보는 게 소원이라 돕는 거니까.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뭐지? 나중에 다 터뜨릴 때 내 유튜브 채널에서 단독으로 생중계하게 해줘. 조회수 좀 빨아먹게. 박화영의 입가에도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약속하지.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힐 거야. 컨테이너를 나서는 박화영의 등 뒤로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법전 대신 낡은 수첩을 쥔 그녀는 이제 검사가 아닌 엄마라는 이름의 사냥꾼이 되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서초동 검찰청사의 유리 외벽이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박화영은 익숙한 걸음으로 청사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는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 메모리가 꽉 쥐어져 있었죠. 간밤에 클라우드 계정이 털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박화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30년 검사 생활 동안 증거의 이중 보관은 그녀에게 숨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습관이었으니까요. 형사 3부장실 문을 열자 김 부장 검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선배님, 오신다는 연락도 없이. 차 한 잔 내오겠습니다. 박화영은 손을 들어 제지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됐네. 시간 없으니 본론만 하지. 어제 평창동 사건 자네한테 배당됐더군. 김 부장이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예, 위에서 특별히 신경 쓰라고 해서 제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박화영이 손에 쥐고 있던 USB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제 현장 영상 원본이야. 내 클라우드는 이미 놈들이 손을 댔더군. 이게 유일한 원본이니 자니가 직접 관리해. 영장 청구하는데 부족함 없을 거야. 김 부장은 USB를 집어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묘하게 난처해 보였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USB를 다시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선배님, 그게 좀 곤란하게 됐습니다. 박화영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곤란하다니? 폭행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는데 뭐가 문제야? 김 부장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상대 측 변호인이 의견서를 냈는데요. 이 영상이 악의적으로 편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선배님이 현장에 무단 침입해서 유도 신문을 했다는 정황도 있고요. 원본 무결성을 입증하기 전에는 증거 채택이 어렵습니다. 박화영은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무결성? 내가 찍어서 내가 가져왔어. 내가 보증하는데 무슨 감정이 더 필요해?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 부장이 말끝을 흐리며 슬그머니 서류철 하나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박화영의 매서운 눈썰미를 피할 수는 없었죠. 서류철 아래로 삐져나온 명함 한 장. 법무법인 태산 대표 변호사 이태준. 최명자 전 의원의 전담 로펌이자 검찰 로비의 창구로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박화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김 부장, 자네 태산 사람들 만났나? 김 부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아니,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인사차. 박화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인사차? 가정폭력 사건 피해자 대리인이 증거를 가져왔는데 가해자 측 변호사를 먼저 만나? 자네 지금 누구랑 거래하고 있는 줄 알기나 해? 김 부장도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듯 표정을 싹 바꿨습니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선배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시대가 변했습니다.
박화영 검사장, 그게 언제적 얘깁니까? 은퇴하셨으면 조용히 노후나 즐기시지 왜 긁어부스럼을 만드십니까? 박화영은 믿었던 후배의 배신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배신감보다는 참담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너 정말 많이 컸구나. 그래, 시대가 변했지. 하지만 죄 지은 놈 잡아넣는 게 검사 일이라는 건 안 변해. 그 옷 벗을 준비나 해라. 박화영이 몸을 돌려 문을 열자 뒤에서 김 부장의 빈정거리는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선배님, 로펌에서도 연락할 겁니다. 당분간 좀 쉬시라고요. 검찰청사를 나온 박화영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로펌 대표였습니다. 박 고문님, 이번 사건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당분간 출근하지 마시고 댁에서 대기하시죠. 법인 카드랑 차량도 반납해 주시고요.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박화영은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손발이 다 잘려나간 기분이었습니다. 검찰도 로펌도 세상의 모든 권력이 최명자의 돈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죠. 무거운 발걸음으로 안전가옥으로 돌아온 박화영을 맞이한 건 공포에 질린 딸의 비명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사람들이 나보고 꽃뱀이래. 남편 돈 노리고 자작극 벌인 거래. 거실 구석에 웅크린 김지수가 휴대전화를 붙들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입에 담기 힘든 악플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죠.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며느리라니 쯧쯧. 전직 검사장 엄마 믿고 설치네. 박화영은 딸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아 소파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보지 마. 저런 거 보지 말라고 했잖아. 김지수가 박화영의 허리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그냥 내가 싹싹 빌고 들어갈까? 그러면 엄마는 괜찮아지잖아. 나 때문에 엄마까지 다 잃게 생겼어. 박화영은 앙상한 딸의 등뼈를 쓸어내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법으로는 안 된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저 거대한 카르텔을 깰 수 없다. 박화영의 머릿속에서 준법이라는 단어가 지워지고 대신 현역 시절 덮어두었던 어둠의 파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박화영은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택시에 올랐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서울 외곽의 한 낚시터였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어두컴컴한 저수지곁 허름한 컨테이너 박스 하나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박화영이 컨테이너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요? 영업 끝났는데. 나다. 박화영.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컵라면을 먹고 있던 덥수룩한 수염의 중년 남자가 박화영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탐사보도계의 전설로 불렸으나 지금은 해직 기자가 되어 음모론 유튜버 취급을 받는 한 기자였습니다. 한 기자가 라면 국물을 들이켜며 비꼬았습니다. 이게 누구십니까? 천하의 박화영 지검장님께서 이런 누추한 곳엔 웬일로 오셨대? 나 잡아넣으러 오셨나? 박화영은 신발을 신은 채 안으로 들어가 낡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직도 5년 전 그 사건 마음에 담아두고 있나? S건설 비자금 사건. 한 기자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는 먹던 젓가락을 집어 던졌습니다. 마음에 담아도? 내 인생을 시궁창으로 만든 게 누군데? 그때 당신이 내 기사만 안 막았어도 나 이렇게 안 살았어. 최명자 그 여자가 국회의원 배지 달 일도 없었고. 박화영은 한 기자의 분노를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맞아. 그때는 내가 틀렸고 잔이가 맞았어. 위에서 찍어 누르는 바람에 덮었지만 비겁한 변명이지. 한 기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과라도 하러 오셨나?
이제 와서? 박화영이 품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자신의 검사 시절 신분증을 내려놓았습니다. 사과는 말로 하는 게 아니지. 거래를 하러 왔다. 최명자, 그 여자 목을 칠 수 있는 칼을 줘. 한 기자가 봉투는 쳐다보지도 않고 박화영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사돈이잖아. 콩가루 집안 싸움에 나를 끌어들이시겠다? 집안 싸움 아니야. 그 여자가 내 딸을 건드렸어. 법으로는 안 돼. 검찰도 경찰도 다 그 여자 돈 받아먹고 입 닥치고 있으니까. 박화영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처절함에 한 기자의 표정이 조금 늘어졌습니다. 박화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자니가 그때 찾다 만 거 있잖아. 최명자 차명 계좌 리스트. 그거 어디 있는지 알지? 한 기자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라이터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이 깊은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거 건드리면 진짜 죽을 수도 있어. 당신이나 나나. 박화영이 한 기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잖아. 나는 내 모든 걸 걸었어. 자네는 뭘 걸래? 이 구질구질한 낚시터에서 평생 라면이나 끓여 먹다 죽을 건가? 아니면 세상 한번 뒤집어 엎고 화려하게 구할할 건가? 한 기자가 길게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희뿌연 연기 사이로 그의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습니다. 말 한번 잘하시네. 역시 검사 양반이라 혓바닥이 살아있어. 한 기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구석에 쌓인 낡은 잡동사니 박스를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쌓인 수첩 하나를 꺼내 든 그가 박화영에게 던졌습니다. 받아요. 5년 전 최명자 선거 캠프 회계 담당자였던 놈 연락처야. 지금은 도박빚 때문에 요양병원에 숨어 지낸다는데 이놈이 살아있는 장부지. 박화영이 수첩을 받아들고 일어섰습니다. 고맙네. 이 빚은 반드시 갚지. 한 기자가 피식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빚은 무슨. 나도 최명자 그 여편네 망하는 꼴 보는 게 소원이라 돕는 거니까.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뭐지? 나중에 다 터뜨릴 때 내 유튜브 채널에서 단독으로 생중계하게 해줘. 조회수 좀 빨아먹게. 박화영의 입가에도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약속하지.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힐 거야. 컨테이너를 나서는 박화영의 등 뒤로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법전 대신 낡은 수첩을 쥔 그녀는 이제 검사가 아닌 엄마라는 이름의 사냥꾼이 되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퍼붓는 빗줄기를 뚫고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경기도 외곽의 낡은 요양병원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차 안에는 박화영과 한 기자, 그리고 박화영이 급하게 고용한 사설 경호원 2명이 타고 있었죠. 차 시동이 꺼지자 빗소리가 차체를 때리는 소음만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박화영이 차창 밖에 허름한 건물을 노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확실한가? 조상훈이 여기 있는 게? 조수석에 앉은 한 기자가 태블릿 PC를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놈이 도박빚 때문에 사채업자들 피해 숨을 곳이라곤 여기뿐이에요. 병원장이랑 친척 관계라 몰래 숨겨주고 있다는 정보가 확실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원 3층의 불 꺼진 창문에서 희미한 그림자들의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누군가 몸싸움을 벌이는 듯한 거친 실루엣이었죠. 한 기자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저기 305호인데 벌써 놈들이 선수 친 거 아닙니까? 박화영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녀가 차 문을 열며 경호원들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가자.
늦으면 장부도 날아가고 사람도 죽는다. 문 부수고 들어가. 박화영 일행이 3층 복도에 도착했을 때 305호 안에서는 이미 둔탁한 타격음과 비명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경호원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덩치 큰 사내 셋이 깡마른 환자복 차림의 남자를 바닥에 꿀려놓고 위협하고 있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최명자가 보낸 해결사들이었죠.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야구 방망이를 든 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뭐야 니들은? 남의 영업 방해하지 말고 꺼져. 박화영이 우산에서 빗물을 털어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업? 사람 패서 각서받는 게 영업인가? 특수강도의 감금치상이군. 우두머리가 코웃음을 치며 다가왔습니다. 아줌마가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나? 얘들아, 묻어버려. 하지만 그들의 위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박화영이 고갯짓을하자 전직 특수부대 출신인 사설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달려들었습니다. 좁은 병실 안에서 짧고 격렬한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덩치들이 하나둘 바닥에 나뒹굴었고 상황은 1분도 채 되지 않아 정리되었습니다. 박화영은 바닥에 널브러진 깡패들을 뒤로하고 구석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최명자의 선거 자금과 비자금을 관리했던 회계사 조상훈이었습니다. 박화영이 조상훈의 앞에 쪼그리고 앉아 눈을 맞췄습니다. 조상훈 씨, 나 누군지 알지? 조상훈이 겁에 질린 눈으로 박화영을 올려다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박화영 검사장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박화영이 손수건을 꺼내 조상훈의 터진 입술을 닦아주는 신용을 하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살려달라고? 방금 저놈들 최명자가 보낸 거야. 네가 입 열까봐 각서받고 자살로 위장하려고 온 거라고.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조상훈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거짓말. 의원님이 저를 얼마나 챙겨주셨는데. 챙겨줘? 그래서 도박빚에 쫓겨서 이런 쥐구멍에 숨어 살게 했나? 최명자는 꼬리가 길어지면 자르는 사람이야. 너는 이미 잘린 꼴이라고. 박화영의 냉정하고 잔인한 팩트 폭격에 조상훈의 멘탈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최명자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것을요. 한 기자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이봐 조씨, 지금 당신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대한민국의 박 검사장님 한 분뿐이야. 감옥 가서 몇 년 살고 나올래? 아니면 여기서 쥐도 새도 모르게 객사할래? 선택해. 조상훈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박화영의 바짓단을 잡았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된 얼굴로 그가 애원했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박화영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서버 접속 코드, 그것만 내놔. 그럼 내 신변 보호는 내가 책임지지. 조상훈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환자복 바지 춤을 뒤적거리더니 꼬깃꼬깃한 쪽지 하나를 꺼내 박화영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해외 클라우드 서버입니다.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랑 의원님 차번호 조합입니다. 박화영이 쪽지를 받아들고는 한 기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확인해봐. 한 기자가 태블릿으로 서버에 접속하자 화면 가득 엑셀 파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S건설 후원금 내역, 강민호 마카오 원정, 자금, 지역구 관리비.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빙고. 대박이네요. 강민호 이 자식, 마카오에서 하룻밤에 5억을 태웠는데요.
그 돈이 다 건설사 뇌물 세탁한 거고. 박화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최명자의 목을 칠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칼을 쥐게 된 것입니다. 한편 그 시각 모두가 잠든 고요한 로펌 안정가옥. 김지수는 잠든 아들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다 말고 거실로 나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때 소파 구석에 놓인 낡은 가죽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 강민호가 결혼 전부터 쓰던 서류 가방이었습니다. 급하게 짐을 챙겨 나올 때 무의식적으로 들고 나온 것이었죠. 무언가에 홀린 듯 김지수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잡다한 서류들과 함께 구형 태블릿 PC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은 화면이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비밀번호. 준우 생일은 아니겠지. 김지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의 생일을 입력해 보았습니다.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 최명자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잠금이 해제되었습니다. 화면이 열리자마자 김지수의 눈에 들어온 것은 갤러리 앱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앱을 터치한 순간 김지수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사진첩에는 강민호가 낯선 여자들과 호텔에서 뒹구는 사진들이 수백 장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폴더였습니다. 파티라는 이름의 폴더에는 강민호가 눈이 풀린 채 코로 하얀 가루를 흡입하는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약이었습니다. 김지수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태블릿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때 음성 녹음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날짜는 3년 전 김지수가 준우를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최명자와 강민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호야, 너 밖에서 여자 만나고 다니는 거 조심해라. 며느리 걔 눈치채면 골치 아파. 아, 엄마도 참. 지수가 뭘 알겠어요? 걔는 그냥 멍청해서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요. 그래도 애 낳을 때까지는 잘해줘. 우리 집안대는 이어야 할 거 아니냐. 걔는 그냥 애 낳는 기계라고 생각하고 비위 좀 맞춰줘. 애 낳고 나면 위자료 쥐어서 내쫓든가 하고. 탁! 태블릿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김지수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멈췄습니다.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 차가운 분노가 들어찼습니다. 애 낳는 기계. 그 한마디가 김지수의 가슴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을 태워버렸습니다. 새벽 4시. 일을 마치고 녹초가 되어 안정가옥으로 돌아온 박화영은 거실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김지수가 식탁에 꼿꼿이 앉아 박화영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수야, 안 자고 뭐해? 박화영이 다가가자 김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항상 겁에 질려있던 순한 눈망울이 아니었습니다. 도끼를 품은 어딘가 박화영을 닮은 눈빛이었습니다. 김지수가 식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엄마 쪽으로 밀었습니다. 엄마, 나 찾았어. 그 사람들 죽여버릴 수 있는 거. 박화영이 의아해하며 태블릿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강민호의 마약 투약 영상과 최명자의 폐륜적인 녹취록을 듣는 박화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천하의 짐승만도 못한 놈들. 김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화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안 숨어. 나도 싸울 거야. 내 아들한테 이런 아빠, 이런 할머니 둔 거 부끄럽지 않게. 내가 다 박살낼 거야. 박화영은 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이제 우리 차례야. 엄마가 다 준비해 왔어. 박화영은 한 기자와 함께 확보한 비자금 장부 파일이 담긴 USB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건 최명자의 돈줄을 끊을 칼이야.
그리고 네가 찾은 건 놈들의 사회적 생명을 끊을 독약이고. 다음 날 아침 박화영은 자신의 옛 인맥 중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부의 송 검사였습니다. 그는 검찰 내에서도 도라이로 불릴 만큼 타협을 모르는 원칙주의자였죠. 송 검사, 나 박화영이야. 자네 승진 따위 관심 없고 썩은 환부 도려내는 것만 좋아하지? 내가 아주 맛있는 먹잇감을 하나 줄게. 최명자와 뇌물 먹은 검사들 리스트야. 어때? 구미가 좀 당기나?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배님, 퀵으로 보내시죠. 영장은 제가 전담팀 꾸려서 바로 청구하겠습니다. 박화영은 전화를 끊고 드레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현역 검사장 시절 가장 중요한 재판이 있을 때마다 입었던 승부복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박화영은 붉은 립스틱을 짙게 발랐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더 이상 은퇴한 힘없는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사냥을 앞둔 맹수였습니다. 박화영이 거실로 나오자 김지수 역시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야, 오늘 최명자 자서전 출판 기념회 있다고 했지? 응. 오후 2시 국회의원들이랑 기자들 다 온대. 박화영이 핸드백을 어깨에 매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잘 됐네. 잔치상을 엎으려면 사람이 많을수록 좋지. 가자. 사돈어른 축하해 드리러. 박화영과 김지수가 현관문을 나서자 밖에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명자의 세상에는 곧 닥쳐올 폭풍우가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 이곳은 전 국회의원 최명자 자서전 어머니의 마음으로 출판 기념회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정계 유력 인사들이 보낸 화환이 숲을 이루고 있었고 샹들리에 아래서는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죠. 무대 위 하얀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최명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인자함과 여유가 흘러넘쳤습니다. 여러분,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도 이 책을 쓴 이유도 단 하나입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내 자식 귀한 줄 아는 어미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보살피겠습니다. 객석에 앉은 지지자들과 국회의원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맨 앞줄에 앉은 강민호도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는 더할 나위 없이 효성 지극한 아들처럼 보였죠. 겉보기엔 그야말로 완벽하고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최명자가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부족한 제 아들을 묵묵히 내조해주는 우리 며느리에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명자의 등 뒤에 있던 초대형 스크린이 치직하는 소음과 함께 검게 변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무대로 쏠렸습니다. 저거 뭐야? 화면이 왜 저러지? 곧이어 화면에 전혀 예상치 못한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쿵짝거리는 클럽 음악 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터져 나왔습니다. 영상 속 주인공은 다름 아닌 강민호였습니다. 그는 룸살롱으로 보이는 곳에서 양옆에 여자들을 끼고 앉아 테이블 위에 놓인 하얀 가루를 코로 들이마시고 있었습니다. 눈이 풀려 해벌쭉 웃는 그의 모습이 대형 화면에 모공까지 보일 정도로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경악 섞인 비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저거 마약 아니야? 강민호 대표잖아.
이게 무슨 일이야? 최명자가 당황해서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당장 꺼. 방송실 뭐 하는 거야? 당장 끄란 말이야.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최명자의 육성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 걔는 그냥 애 낳는 기계라고 생각하고 비위 좀 맞춰줘. 애 낳고 나면 위자료 쥐어서 내쫓든가 하고. 적나라한 목소리에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가족을 외치던 인자한 어머니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그때 행사장 뒤쪽의 육중한 문이 쾅 열렸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지며 박화영과 김지수가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 한 기자와 그의 유튜브 촬영팀이 라이브 방송 장비를 들고 따랐습니다. 박화영은 꼿꼿한 자세로 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치 홍해를 가르는 모세처럼 사람들이 길을 터주었죠. 박화영이 무대 아래서 최명자를 올려다보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타고 행사장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포장된 최명자 모자의 추악한 민낯입니다. 최명자가 부들부들 떨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박화영, 네가 감히 내 잔치상에 재를 뿌려. 경호원, 뭐해, 저 여자들 안 끌어내고. 하지만 경호원들은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미 한 기자의 카메라가 생중계로 송출하고 있었고 실시간 댓글 반응이 폭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화영 옆에 선 김지수가 천천히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아직 붓기가 빠지지 않은 시퍼런 멍 자국과 터진 입술이 드러나자 객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지수가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강민호 씨의 아내이자 최명자 전 의원의 며느리 김지수입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이 지옥 같은 폭력 속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마약에 취해 저를 때렸고 시어머니는 그것을 방조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지 않겠습니다. 김지수의 호소에 몇몇 기자들이 질문을 던지기도 전에 행사장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색 점퍼를 입은 검찰 수사관 수십 명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맨 앞에는 대검찰청 감찰부 송 검사가 서 있었습니다. 송 검사가 영장을 높이 들고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최명자 씨, 당신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상해,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최명자의 양팔을 붙들었습니다. 최명자가 발악하며 몸부림쳤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삼선 의원 최명자야. 감히 검사 나부랭이가 어딜 손을 대. 송 검사는 눈 하나 깜짝 않고 최명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지금은 의원님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입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은 가서 하시죠. 연행해. 안 돼. 이거 무효야. 민호야. 강민호. 엄마 좀 도와줘라. 최명자가 아들을 찾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강민호는 이미 사람들 틈에 숨어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엄마가 체포되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하얗게 질려 있었죠.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던 최명자가 찰나의 순간 강민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명자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잡혀가면 모든 게 끝이라는 것을요. 그녀는 수사관들의 팔을 뿌리치려는 척하며 강민호 쪽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리고 품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USB 하나를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가서 숨어. 이거 뺏기면 다 죽는 거야. 튀어. 최명자의 속삭임을 들은 강민호는 USB를 움켜쥐고 비상구 쪽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최명자가 연행되는 장면에 정신이 팔려 강민호가 도망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 살려줘. 강민호는 비명을 지르며 비상구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한편 박화영은 최명자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의 대형 TV에서는 속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속보 검찰, 최명자 전 의원 자택 압수수색. 비밀 금고에서 현금 다발과 차명 계좌 무더기 발견. 김지수가 박화영의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긴 거야? 이제 끝난 거야? 박화영이 딸의 손등을 토닥이며 고개를 끄덕이려던 찰나 송 검사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선배님, 최명자는 확보했는데 아들 강민호가 안 보입니다. 현장에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박화영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강민호가 도망쳤어? 박화영은 급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행사장 어디에도 강민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최명자 같은 여자가 순순히 잡혀갈 리 없었습니다. 분명 마지막 보험을 드러났을 터였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이어폰을 꽂고 소리쳤습니다. 검사장님, 지금 제보 들어왔는데 강민호가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빠져나갔답니다. 대포차 같아요. 박화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놓치면 안 돼. 놈이 가진 게 있어. 최명자가 끝까지 숨기려던 진짜 장부. 놈이 들고 튀었을 거야. 김지수의 얼굴이 다시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그럼 민호 씨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야? 박화영은 딸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걱정 마. 놈은 쥐새끼야. 구멍을 찾으러 도망간 거지. 우릴 공격하러 올 배짱은 없어. 내가 반드시 잡는다. 하지만 박화영의 말과 달리 상황은 꼬여가고 있었습니다. 도망친 강민호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호텔을 빠져나온 강민호는 핸들을 미친 듯이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발, 다 죽었어. 박화영, 김지수, 내 인생 망친 년들 가만 안 둬.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조수석에 놓인 USB를 바라보는 그의 입가에 비릿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래, 이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니, 그 전에 복수부터 해야지. 내 거 다 뺏어갔으니까 나도 가장 소중한 걸 뺏어줄게. 강민호가 차를 급하게 유턴시켰습니다. 그가 향하는 곳은 공항이나 항구가 아니었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에는 로펌 안전가옥이라는 목적지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 시각 안전가옥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손자 준우가 보모와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고 폭풍 전야의 고요함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로펌 안전가옥 거실에는 평화로운 TV 소리만 나지막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보모는 거실 한쪽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고 5살배기 준우는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죠. 세상이 시끄러운 줄도 모르고 해맑게 웃는 아이의 모습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 그 자체였습니다. 딩동. 정적을 깨고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보모가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헬멧을 쓴 배달원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배달시킨 거 없는데요. 택배입니다. 김지수 씨 앞으로 긴급 등기가 왔어요. 보모는 별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자마자 배달원은 거칠게 보모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 누구세요? 보모가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고 남자는 헬멧을 벗어 던졌습니다. 땀과 광기로 번들거리는 얼굴, 바로 강민호였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빠. 준우가 아빠를 보고 반가워하며 달려갔지만 강민호의 표정은 아이를 보는 아빠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달려오는 아이를 낚아채듯 옆구리에 끼고 소름 끼치는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아빠랑 어디 좀 가야겠다. 네가 내 목숨줄이거든. 보모가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지만 강민호는 가차없이 보모를 걷어차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복도에 메아리쳤지만 강민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서울중앙지검 조사실 앞 복도. 박화영은 조사를 받고 나온 딸 김지수를 부축하며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화영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안전가옥을 관리하는 보안팀장이었습니다. 고문님, 큰일 났습니다. 안전가옥의 침입자가 준우 도련님이 납치됐습니다. 박화영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췄습니다. 옆에 있던 김지수가 엄마의 표정을 보고 사색이 되어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 순간 김지수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마자 화면 가득 준우의 겁에 질린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으앙, 무서워. 준우야, 강민호, 너 지금 어디야? 애한테 무슨 짓이야? 김지수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강민호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그는 운전 중인 듯 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운전대를, 다른 한 손으로는 흉기를 든 채 뒷좌석의 아이를 가리키고 있었죠. 장모님, 보고 계시죠?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 등잔 밑이 어두우시네. 내가 준우 신발 밑창에 GPS 심어놨던 거 깜빡하셨나 봐. 박화영이 휴대전화를 낚아채고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강민호, 더 이상 죄를 늘리지 마라. 지금이라도 아이 데려오면 선처해 주마. 강민호가 미친 사람처럼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선처? 웃기지 마세요. 어차피 내 인생 당신들이 다 망쳤잖아. 엄마도 잡혀갔고 돈도 다 뺏겼고 나한테 남은 건 이 녀석뿐이야. 강민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고 섬뜩하게 변했습니다. 잘 들어요. 3시간 줍니다. 현금 20억 그리고 중국으로 가는 배편 준비해요. 경찰 냄새 조금이라도 나면 준우랑 같이 바다로 뛰어들 거니까. 뚝. 화면이 꺼졌습니다. 김지수는 실신하듯 박화영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엄마, 우리 준우 어떡해. 민호 씨 눈이 이상해. 진짜 그럴 사람이야. 박화영은 쓰러지는 딸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정신 차려. 울 시간 없어. 준우 살리려면 우리가 움직여야 해. 박화영은 즉시 한 기자와 오 실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강민호가 아이를 데리고 튀었다. 경찰 추적은 시간이 걸려. 놈이 유심을 뺐을 테니까.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해. 하지만 서울에서 한국까지 가는 길은 수십 갈래였습니다. 강민호가 어느 항구로 어떤 브로커를 통해 밀항하려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박화영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놈이 요구한 배편은 허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미 도주 루트를 확보해 놨을 테니까요. 그 루트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박화영은 김지수를 오 실장에게 맡기고 곧바로 최명자가 수감된 구치소로 차를 돌렸습니다. 변호인 접견실에 들어선 박화영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잠시 후 수의를 입은 최명자가 교도관에게 이끌려 들어왔습니다. 화장은 다 지워지고
머리는 헝클어진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도끼는 여전했습니다. 뭐야? 네가 여긴 웬일이야? 나 비웃으러 왔니? 박화영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유리벽에 바짝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방금 전 강민호와의 영상 통화 녹화본을 틀어주었습니다. 잘 봐. 당신이 키운 아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화면 속에서 흉기를 들고 설치는 강민호와 공포에 질려 우는 손자의 모습을 본 최명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민호가 왜? 박화영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 아들이 손자를 인질로 잡고 미랑 자금을 요구하고 있어. 돈 안 주면 아이랑 같이 죽겠다고 협박 중이야. 이게 당신이 원한 결말입니까? 최명자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우리 민호가 그럴 리 없어. 다 내년이 꾸민 짓이지. 현실 부정하지 마. 당신 아들 지금 마약에 취해 있어. 제정신 아니라고. 3시간 안에 못 찾으면 당신 손자, 당신 아들 손에 죽어. 그리고 당신 아들은 존속 살해범으로 사형당하겠지. 사형이라는 단어에 최명자의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털썩 주저앉으며 유리창을 긁어댔습니다. 안 돼. 우리 민호 안 돼. 박화영이 최명자를 몰아붙였습니다. 살리고 싶으면 말해. 당신이 받았던 미랑 루트 어디야? 강민호가 갈 만한 항구가 어디냐고. 최명자가 오열하며 더듬더듬 입을 열었습니다. 평택항 제3부두. 거기 폐창고에 브로커가 있어. 내가 옛날에 받은 놈이야. 원하던 대답을 들은 박화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뒤에서 최명자가 절규했습니다. 박화영, 우리 민호 다치게 하지 마. 제발 살려줘. 차에 오른 박화영은 오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택항 제3부두 폐창고다. 한 기자한테 연락해서 그쪽으로 오라고 해. 경찰한테 알리면 사이렌 소리에 놈이 자극받을 수 있어. 우리가 먼저 진입한다. 박화영은 조수석에 놓인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급하게 준비한 위조 지폐 뭉치와 호신용 3단 봉이 들어 있었습니다. 밖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박화영은 와이퍼 속도를 최고로 올리고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기다려라 준우야. 할머니가 간다. 평택항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 박화영의 차는 빗물을 가르며 총알처럼 질주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손자를 구하고 이 질긴 악연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편 평택항에 버려진 창고 안. 빗물 새는 천장 아래서 강민호는 한 손에 술병을 한 손에 흉기를 든 채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손발이 묶인 준우가 입에 테이프가 붙은 채 떨고 있었죠. 어둠 속에서 험상궂게 생긴 브로커 사내가 나타나 혀를 찼습니다. 어이 강 사장, 돈은 언제 오는 거야? 배 떠날 시간 다 됐는데. 강민호가 붉은 눈을 번뜩이며 소리쳤습니다. 닥치고 기다려. 돈 온다고 했잖아. 안 오면 다 죽여버릴 거니까. 강민호의 시선이 창고 밖 빗줄기가 쏟아지는 도로 끝을 향했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 하나가 어둠을 뚫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승부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평택항의 폐창고 지붕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창고 안은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빗소리가 뒤섞여 스산하기 그지없었죠. 강민호는 초조한 듯 입술을 물어뜯으며 창고 밖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기잉 마이너스.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창고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강민호의 눈을 찔렀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박화영이 빗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검은색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죠. 강민호가 준우를 일으켜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거기서 오지 마. 돈 가져왔어? 박화영은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네가 원하던 20억 여기 다 있다. 아이부터 이쪽으로 보내. 강민호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굴 바보로 아나? 돈부터 확인해 봐야지. 가방 던져. 박화영이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가방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묵직한 가방이 빗물이 고인 바닥에 철퍼덕 떨어졌습니다. 강민호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가방에 쏠렸습니다. 브로커, 가서 확인해. 구석에 있던 브로커가 낄낄거리며 가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가 허리를 숙여 가방 지퍼를 여는 순간 박화영이 소리쳤습니다. 지금이야. 퍽!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난 그림자가 브로커의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오 실장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고꾸라졌습니다. 동시에 창고 밖 변압기 쪽에서 스파크가 튀더니 펑하는 소리와 함께 창고 안의 모든 조명이 꺼져버렸습니다. 한 기자가 전원을 차단한 것이었죠. 순식간에 찾아온 암흑. 강민호가 당황해서 허공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뭐야? 누구야? 다 죽여버릴 거야. 으앙, 할머니. 어둠 속에서 준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박화영은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강민호의 거친 숨소리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직 검사 시절 호신술 훈련을 받으며 익혔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녀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아! 박화영의 3단 봉이 강민호의 손목을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쨍그랑 소리를 내며 흉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강민호가 손목을 부여잡고 주저앉는 사이 오 실장이 잽싸게 준우를 안아들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강민호는 이대로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바닥을 더듬어 떨어진 흉기를 다시 집어든 그는 이성을 잃고 박화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죽어. 같이 죽어. 번쩍. 천둥이 치면서 순간적으로 창고 안이 환해졌습니다. 강민호의 흉기가 박화영의 복부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피하기엔 늦은 거리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 돼. 누군가 빗속을 뚫고 달려와 박화영 앞을 막아섰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흉기가 그 사람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김지수였습니다. 안전가옥에 있으라던 딸이 어느새 뒤따라와 엄마를 몸으로 막아낸 것이었죠. 지수야. 박화영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딸의 어깨에서 피가 배어 나오는 것을 본 순간 박화영의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강민호의 팔을 낚아채 업어치기로 바닥에 매다 꽂았습니다. 이 개만도 못한 자식? 박화영은 쓰러진 강민호 위로 올라타 주먹을 날렸습니다. 한 대, 두 대. 그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5년, 아니 평생을 참아왔던 엄마의 분노였습니다.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 난다고 했지. 강민호는 반항조차 하지 못하고 피떡이 되어 신음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도착한 것입니다. 무장한 경찰들이 창고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움직이지 마. 손들어. 박화영은 그제야 주먹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바닥에는 만신창이가 된 강민호가 널브러져 있었고 옆에서는 김지수가 찢어진 어깨를 부여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박화영이 기어서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수야, 괜찮아? 왜 왔어? 위험하게. 김지수가 눈물 젖은 얼굴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혼자 못 보내. 나도 엄마 딸이잖아. 그때 경찰에게 수갑이 채워져 끌려가던 강민호가 악을 썼습니다.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엄마가 시켰어. 우리 엄마가 다 시킨 거라고. 경찰들은 강민호의 품을 뒤져 젖은 옷 속에 숨겨져 있던 USB를 찾아냈습니다. 최명자가 줬던 바로 그 진짜 장부였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비닐 증거 봉투에 USB를 담으며 박화영에게 경례했습니다. 검사장님 확보했습니다. 이걸로 최명자 일가는 끝입니다. 박화영은 떨리는 손으로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빗물과 피 그리고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오 실장 품에 안긴 준우가 엄마 할머니를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세 사람은 빗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고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김지수는 응급처치를 받으며 들것에 실렸습니다. 박화영은 경찰차에 태워지는 강민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박화영이 강민호에게 다가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감옥에서 평생 썩어라. 내 엄마랑 같이. 그게 너희들이 받을 자비의 전부다. 강민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기댈 곳도 도망칠 곳도 없는 처참한 패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박화영은 젖은 코트를 벗어 오 실장에게 건네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폭풍우가 비로소 걷히고 있었습니다. 가자, 집으로. 박화영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법정이라는 냉혹한 전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두 번 바뀌고 어느덧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 앞 복도는 아침부터 수많은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전직 국회의원 일가 비리 및 청부 폭력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법정 문이 열리고 박화영과 김지수가 나란히 들어섰습니다. 박화영은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었고 김지수는 화사한 베이지색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6개월 전 멍들고 상처투성이었던 김지수의 얼굴은 이제 맑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방청석 맨 앞줄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지수야, 떨리니? 박화영이 딸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물었습니다. 김지수가 고개를 저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엄마. 하나도 안 떨려. 이제 정말 끝낼 수 있잖아. 재판부 들어오십니다. 모두 기립해 주십시오. 법정 경위의 외침과 함께 재판장과 판사들이 입장했습니다. 엄숙한 공기가 법정을 짓눌렀습니다. 곧이어 피고인석으로 통하는 연문이 열리고 수의를 입은 최명자와 강민호가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들어왔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게 최명자야? 왜 저렇게 늙었어? 강민호 꼴 좀 봐라. 마약 중독자 같다더니 진짜네. 최명자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윤기 흐르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샜고 거만하던 눈빛은 초점을 잃고 흐리멍덩해져 있었습니다. 강민호 역시 깡마른 몸에 구부정한 자세로 쉴 새 없이 손톱을 물어뜯으며 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는 방청석에 앉은 김지수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판결문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최명자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지위를 악용하여 수년간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차명 계좌를 이용했습니다. 또한 며느리인 피해자
김지수에게 상습적인 폭언을 일삼고 아들인 피고인 강민호의 폭행을 방조 및 교사한 혐의가 인정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최명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피고인 강민호는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특히 자신의 친아들을 납치하여 인질로 삼고 장모인 피해자 박화영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주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 최명자를 징역 15년에 처한다. 추징금 50억 원을 선고한다. 뭐라고요? 최명자가 벌떡 일어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15년? 15년이라니. 판사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나라를 위해 한 일이 얼만데. 재판장은 최명자의 발악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강민호를 징역 10년에 처한다.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한다. 땅. 판사 봉소리가 법정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최명자 일가의 몰락을 알리는 조종과도 같았습니다. 안 돼.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민호야, 뭐라고 말 좀 해봐. 최명자가 아들을 잡고 흔들었지만 강민호는 교도관에게 팔이 잡힌 채 악을 썼습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 내 인생 다 망쳤잖아. 저리 비켜요. 서로를 원망하며 추하게 끌려나가는 모자의 모습을 보며 박화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비로소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청사를 나오자 수많은 기자가 박화영을 에워쌌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박화영 변호사님, 오늘 판결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화영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눈 시리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많은 분이 이 사건을 사이다 복수국이라고 부르시더군요. 하지만 저에게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픈 딸을 둔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법은 힘 있는 자들이 휘두르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은 상처받은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이 되어야 하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우산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판결이 대한민국 정의가 아직 살아있다는 작은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화영의 말이 끝나자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TV로 생중계를 지켜보던 시민들도 한 기자의 유튜브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도 모두 환호했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한 기자는 이번 사건의 전말을 다룬 르포즈 피고인석에 앉은 사돈을 출간했습니다. 책은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는 방송계의 섭외 1순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익금 전액을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에 기부하고 다시 낚시터로 돌아가 세상의 비리를 낚는 낚시꾼으로 남았습니다. 김지수는 강민호와의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아들 준우의 성을 자신의 성인 김씨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꿈이었던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따고 작은 꽃집을 열 준비를 시작했죠.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온전한 김지수로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박화영은 미련 없이 사표를 던졌습니다. 3개월 후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전원주택. 따뜻한 봄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몸빼 바지를 입고 밀짚 모자를 쓴 박화영이 텃밭에서 상추를 뜯고 있었습니다. 어른 마녀로 불리던 전직 검사장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영락없는 시골 할머니의 모습이었죠. 할머니, 나 봐봐. 물총 쏜다. 마당 한쪽에서 5살 준우가 호스를 들고 장난을 쳤습니다. 시원한 물줄기가 허공에 무지개를 만들었습니다. 어머, 준우야. 할머니 옷 다 젖겠다. 김지수가 빨래를 널다 말고 달려와 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까르르 넘어가는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화영은 허리를 펴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검사장 명패가 놓인 책상보다 화려한 로펌 사무실보다 지금 이 흙냄새 나는 텃밭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김지수가 다가와 박화영의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힘들지 않아? 내가 할게. 좀 쉬어. 쉬긴 뭘 쉬어. 흙 만지는 게 이렇게 재밌는 줄 알았으면 진작 내려올 걸 그랬다. 박화영이 딸의 머리카락을 떼어주며 물었습니다. 어깨는? 이제 안 아파? 김지수가 어깨를 으쓱해 보였습니다. 비 오면 조금 쑤시긴 하는데 괜찮아. 이 상처 덕분에 우리 준우 지켰잖아. 영광의 상처지 뭐. 두 모녀는 서로를 마주보며 소리내 웃었습니다. 지난날의 아픔이, 공포가, 눈물이 봄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박화영이 바구니 가득 담긴 상추를 들어보이며 외쳤습니다. 자, 오늘 저녁은 마당에서 삼겹살 파티다. 준우야, 고기 먹자. 와, 고기다. 할머니 최고. 준우가 깡충깡충 뛰며 달려와 박화영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마당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평상에 둘러앉아 고기를 굽는 세 사람의 위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 아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딸과 엄마의 도란도란한 대화 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박화영이 쌈을 크게 싸서 딸의 입에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엄마는 평생 죄 지은 놈들 벌주는 일만 하고 살았잖아. 그래서 정작 내 가족 지키는 법은 몰랐던 것 같아. 근데 이제야 진짜 엄마가 된 기분이다. 김지수가 입안 가득 쌈을 오물거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는 나한테 항상 슈퍼히어로였어. 고마워, 엄마. 나 다시 살게 해줘서. 박화영은 대답 대신 손자의 밥그릇에 고기를 얹어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우리 강아지. 이제 무서운 거 하나도 없어. 할머니가 여기 있잖아. 어둠이 내리고 마당에 알전구가 켜졌습니다. 세 식구의 그림자가 따뜻하게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정의는 지켜졌고 가족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평범한 행복한 봄밤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돈과 권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오만한 사돈을 오직 딸을 지키겠다는 엄마의 집념으로 처단한 통쾌한 복수극이었습니다. 화려한 로펌 고문 자리를 미련 없이 박차고 나와 흙 묻은 손으로 손자에게 쌈을 싸주는 박화영의 마지막 미소가 긴 여운을 남깁니다. 법은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이어야 한다는 그녀의 법정 멘트처럼 우리 사회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억울함보다는 정의와 따뜻함이 가득하기를 바라봅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 혹독한 시련을 이겨낸 주인공들의 앞날에 이제는 꽃길만 펼쳐지길 함께 응원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팍팍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답답했던 속을 뻥 뚫어주는 시원한 청량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